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요일 하루 보내고 계시죠? 어제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미주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그런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저희 보잘것없는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기대가 크셨을 제 패밀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낙심하시고 실망하셨을까 혼자 생각을 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시청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매우 많은 격려의 메시지, 선한 마음을 글로 적어서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벌써 400분이 넘는 그런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댓글에서 굉장히 저에게는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많은 메시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저도 힘 많이 내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기업들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시리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기업 분기 보고서 미주은과 함께 분석 시리즈입니다. 8월 2일 일요일 방송은요. 애플 Q3 어닝 미주은과 함께 분석 그리고 주식 액면 분할은 왜 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를 Q3라고 부릅니다.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4월, 5월, 6월을 Q4라고 불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애플은 Q3가 4월, 5월, 6월이라는 점, 이 점 감안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주은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애플 Q3 어닝 키 인포메이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로 미주은과 함께 애플 재무제표 분석. 저와 이미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제표를 함께 분석해 보셨잖아요. 오늘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애플 액면 분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이미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요.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유튜버 구독자 수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 아들놈은 매일 아침 미주은의 구독자 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 부자가 되고 우리 아들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애플 Q3 어닝 키 인포메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내용은요. 2019년 작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애플의 그 매출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올해랑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매출 구조를 영어로는 레비뉴 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레비뉴 스트림 보시면요. 아이폰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은 포션을 매출을 발생시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 맥이네요. 컴퓨터에서 세 번째 매출이 높게 발생을 하고요. 네 번째 레비뉴 소스는 웨어러블, 홈 앤 액세서리. 마지막으로 아이패드가 가장 적은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작년의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를 올해 수치랑 비교할 건데요. 현재 순위가 맥이 3위, 4위가 웨어러블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2020년에 가면요. 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이 부동의 1위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애플이 만들어내는 매출의 반 50%가 지금 아이폰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23%는 서비스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흥미로운데요. 작년만 해도 맥이 세 번째의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이제 동메달의 자리를 웨어러블 홈 액세서리가 가져가서 11%의 매출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번째가 맥 컴퓨터고요. 다섯 번째는 아이패드가 7%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비뉴 스트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금 6가지 소스에서 매출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매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발생하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그 매출의 규모가 굉장히 틀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Q1이 지금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Q1마다 굉장히 높은 매출이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Q1이 지나고 만약에
만약에 Q2로 오면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요. Q3가 보통 가장 적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분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Q1이 애플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를 포함하는 연말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애플이 고가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Q1, 즉 10월, 11월, 12월 달에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닝 리절트 그리고 마켓의 익스펙테이션, 왜 이렇게 이번에 애플 Q3의 실적에 대해서 좋은 성적표라고 칭송이 자자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비뉴 매출부터 보시면요. 마켓이 기대하고 있던 매출 기대치는 52.3 빌리언이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59.7 빌리언이라는 좋은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사실 그냥 봐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성적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얼뜻 봐도 한 7빌리언 이상이 올라간 거잖아요. 70억 달러 이상을 더 매출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엄청나게 좋은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실 내용은요. Q3의 어닝 퍼 쉐어 EPS를 마켓의 기대치와 비교를 해보면요. 마켓의 전문가들은 2.07달러 정도를 한 주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실제 결과는 2.58달러로 현저하게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Q3는 2.18달러였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레비뉴, 그리고 서비스 레비뉴, 웨어러블 레비뉴 이렇게 세 부분만 따로 띄어서 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6가지의 레비뉴 소스에서 이 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이 25.9 빌리언이었고요. 올해 보시면 똑같은 분기에 26.4 빌리언. 작년에는 팬데믹이 없었죠. 바이러스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출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을 아이폰이 만들어냈다. 깜짝 실적이고요. 다음에 서비스 레비뉴 같은 경우도 작년에 11.5 빌리언에 그쳤던 것이 올해는 13.1 빌리언으로 껑충 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레비뉴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사실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애플 같은 경우도 제조업의 탈을 쓴 플랫폼 컴퍼니로 변형을 하는 그런 중이거든요. 서비스 레비뉴는 굉장히 마진율도 높고 향후에 애플의 실적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레비뉴 소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웨어러블 레비뉴 보시면요. 작년에 웨어러블의 레비뉴 매출은 5.5 빌리언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6.4 빌리언으로 역시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보실 부분은 EPS, 어닝 퍼 쉐어만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퍼 쉐어니까 하나의 발행 주식당 만들어낸 어닝, 넷 인컴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인컴, EP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넷 인컴을 먼저 봐야겠죠. 넷 인컴 같은 경우는 11253 입니다. 지금 이 수치는 밀리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넷 인컴을 전체 발행된 주식의 수로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전체 발행된 주식의 수는 435만 4,788주가 되겠습니다. 커먼 스탁 말고요. 모든 발행 주식 수를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11253 밀리언 발생했던 넷 인컴을 435만 4,788주로 나누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EPS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보면요. EPS가 2.58. 따라서 작년 2019년 같은 3, 4분기의 실적과 대비를 해봐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3분기를 끝냈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9달의 실적을 합쳐서 봐도요. 작년의 실적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 작년에는 8.86달러가 3분기를 합친 EPS의 그런 실적이었는데 올해는 3분기 동안 10.16달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작년 비해서 훨씬 더 매출이 증대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미중과 함께 애플의 재무제표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제표 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연습을 했잖아요. 오늘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이해도가 조금 더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참고로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애플의 재무제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애플닷컴에 들어가서요. 인베스터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 Q2에 대해서 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 또 레코딩 내용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보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애플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이름을 바꿔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살펴보시는 애플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보다 약간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토탈 매출을 찾고요. 토탈 익스펜스를 찾으면 우리가 만들어낸 그 매출의 총량 토탈 레비뉴 마이너스 토탈 익스펜스 우리가 사용한 모든 비용을 빼버리면 넷 인컴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인컴 스테이트먼트였는데요. 오늘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넷 세일 있죠. 여기서 매출의 총량이 나와 있고 거기서 일단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는 걸 뺍니다. 코스트 오브 세일즈는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한 그 매출의 직접적인 관계가 돼 있는 비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빼면 그로스 인컴이 나오거든요. 그 그로스 인컴을 일단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그로스 인컴에서 오퍼레이션 익스펜스를 다시 빼줍니다.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라는 것은 코스트 오브 세일즈, 즉 매출에 직접 관계된 그런 비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그러한 비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을 다시 합계를 내서 그로스 인컴에서 토탈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한번 빼주고요. 일단 그러면은 오퍼레이팅 인컴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텍스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맨 마지막에 넷 인컴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그 공식이 복잡해졌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요. 토탈 넷 세일, 토탈 매출에서 매출에 관계된 코스트 오브 세일즈 직접 비용을 빼서 그로스 인컴을 일단 구하고요. 그 그로스 인컴에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그 세일즈랑 관계없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재반 비용을 다시 뺨으로써 우리가 오퍼레이팅 인컴이라는 숫자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용, 무슨 텍스 같은 것들을 제하면 결국 맨 마지막에 넷 인컴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우리가 계산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로스 마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로스 마진 계산법은요. 그로스 인컴을 토탈 레비뉴, 전체 매출에 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로스 인컴은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로스 인컴의 정의는 뭐냐면요. 우리가 만들어낸 매출에서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 그러거든요. 매출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빼주면 그게 그로스 마진입니다. 그로스 인컴입니다. 그 그로스 인컴이 토탈 레비뉴, 전체 매출에 비해서 몇 프로인가를 계산하는 것을 그로스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 그로스 마진을 계산해 보면요. 그로스 인컴이 현재 22680이잖아요. 그래서 22680 나누기 전체 토탈 레비뉴, 전체 매출이 59685 여기 있죠? 59685 나눠주면 0.3799니까요.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38%의 그로스 인컴을 이번 분기에 애플이 만들어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수치가 프로핏 마진이겠죠. 프로핏 마진은 그로스 인컴 대신 넷 인컴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넷 인컴 나누기 토탈 레비뉴 하면 과연 전체 매출 대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넷 인컴의 퍼센티지는 몇 프로인가를 계산할 수 있죠. 넷 인컴은 여기 보시면 1125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토탈 레비뉴가 59685 나누어 보면 0.1885니까요. 지금 프로핏 마진이 18.9%가 나옵니다. 애플은 보통 프로핏 마진이 21%, 22% 정도 하는 기업인데요. 이번 분기에는 프로핏 마진이 조금 떨어졌죠. 아무래도 여기저기 비용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비용을 많이 썼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프로덕트 앤 서비스 퍼포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서 어떠한 매출 실적을 보여줬는지를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보실 부분은요. 지금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2020년 3분기의 실적이고요. 옆에 있는 것이 작년 3분기의 실적입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986에서 26418. 아이폰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체 매출의 50%니까요. 아이폰 매출이 2% 정도 상승을 했네요. 아무래도 지금 록다운 같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2% 상승한 것도 굉장히 깜짝 실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맥 같은 경우 22%가 늘었습니다.
아이패드도 31%가 늘었잖아요. 이 맥하고 아이패드의 실적이 22%, 31% 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맥 컴퓨터 그리고 아이패드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그 점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웨어러블 홈 앤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17%나 늘었네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애플샵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 있는 애플샵 중에 상당수의 샵들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웨어러블 홈 액세서리의 매출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도 15%라는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네요. 그래서 토탈 레비뉴 같은 경우는요. 작년 대비해서 11%의 매출 신장률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요 밑에 제가 부가 설명을 하이라이트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과연 그러면 웨어러블 홈 앤 액세서리에 들어가는 매출은 어디에서 발생한 매출인가? 그리고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매출을 우리가 지칭하는 것인가가 궁금해지실 수 있을까봐 제가 여기다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웨어러블 홈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요. 아이포드를 판매한 실적, 그리고 애플 TV를 판매한 실적, 애플 워치, 뭐 이런 홈포드, 아이포드 터치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그 기기를 판매한 실적을 우리가 웨어러블 홈 앤 액세서리에 넣고요. 반면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매출을 잡냐면요. 애플 케어, 그다음에 애드버타이징, 광고에서 발생한 수입이죠. 그리고 맵, 시리,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애플 TV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출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할 때 거기서 일정 금액의 매출을 띄어서 서비스로 잡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그먼트 퍼포먼스. 그러면 애플은 보통 세그먼트를 지역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지역당 어떠한 매출의 상승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분기, 3분기의 실적이고요. 작년 3분기랑 비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윗부분에 나와 있는 실적은요. 아메리카니까 북미, 남미를 합친 아메리카 대륙을 지칭하는 거고요. 지금 아메리카에서 8%라는 매출의 신장이 있었습니다. 록다운이 굉장히 심하게 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미주 지역에서 8%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의 성장률이네요. 19%. 유럽 사람들이 아이폰에 대한 애정이 대단한가 봅니다. 다음은 차이나, 중국에서도 2%나 성장을 했네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팬, 저는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애플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일본이라는 한 개의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이 레스트 오브 아시아 퍼시픽이니까 나머지 아시아 퍼시픽에서 발생한 매출보다 오히려 더 많잖아요. 이만큼 애플에게 있어서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판매 지역이다, 마켓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실적 대비해서 무려 22%의 매출의 신장이 있었네요. 레스트 오브 아시아 퍼시픽이니까 나머지 아시아 퍼시픽, 뭐 호주라든지 뭐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등을 다 합친 숫자가 지금 17%가 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전체 매출은 11%가 늘었고요. 다음은 그로스 마진 컴패러슨입니다. 그러면 프로덕트에서 발생한 그로스 마진, 그로스 인컴이 13836이고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그로스 인컴이 8844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진을 퍼센티로 분류를 해보면요. 프로덕트의 마진은 29.7%밖에 안 되는데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그로스 마진은 67.2%다. 확실히 서비스 부분은 그 인텐저블이라 해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무형의 서비스 상품일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적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마진율은 높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그로스 마진율은 38%고요. 다음은 비용 부분 좀 보고 싶은데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니까 우리가 판매했을 때 발생한 비용 말고요. 그거는 이제 익스펜스 오브 세일즈라 그랬죠. 코스트 오브 세일즈 말고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쓴 비용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비용이 작년 대비해서 늘었는지 아니면은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좀 절약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팬데믹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익스펜스를 늘리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애플은 어떻게 전략을 구사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요, 그 숫자가 계속 다 늘어났죠. 작년의 expense 비용 부분이고요. 올해 expense, 올해 작년에 비해서 비용을 현저히 더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봐도 비슷하니까 올해 지금 매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퍼센티지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것은 비용 부분에서는 훨씬 더 많은 지출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저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셔서 알고 계시지만 저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익스펜스, 즉 연구 개발비에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꾸준히 투자하는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 5년, 10년 후에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새롭게 개발되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꾸준하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의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플 역시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네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는 4257에 불과하던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비가 지금 4758로 거의 10% 정도, 10% 이상 향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넷 마진이 조금 떨어진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의 매니지먼트 팀은요, 넷 인컴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보너스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의 투자를 이렇게 판다믹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일부러라도 줄여서 프로핏 마진을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의 경영진은요, 자기 자신의 보너스보다는 향후 애플의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애플의 주주로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실 디비던드 배당의 부분, 그리고 스톡 바이백,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꾸준히 투자하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면요, 커먼 스톡 리퍼처스라고 써 있는 것이 바로 바이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커먼 스톡, 일반 주식을 리퍼처스니까 다시 사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바이백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자사주 매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3개월 동안 애플의 경우는 16 밀리언이니까요. 무려 1600만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주당 그 가치가 늘어남으로써 주식의 밸류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애플은 상당히 그 주주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회사의 경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비던드도 꾸준히 지금 지출이 나가고 있죠. 디비던드에 쓴 돈은요 3.6 밀리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디비던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는지 항상 알고 있는 그런 금액이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잠든 사이 그 커먼 스톡 리퍼처스 바이백을 통해서 주가를 꾸준히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디비던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디비던드가 아니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주에게 환원하는 그런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참고로 디비던드가 얼마가 나오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같은 3, 4분기의 경우 0.77이니까 77센트를 한 주당 줬었는데요, 올해는 82센트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플은요 매년 그 배당의 금액을 계속 올려주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10%가 넘는 배당률 그로스 레이트를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역시 애플의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흐뭇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발란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란시트 역시 기억하시겠지만 맨 먼저 커런트 어셋의 지금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40065. 두 번째로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95318이고요. 세 번째로 토탈 라이어빌리티, 네 번째로 토탈 쉐어즈 에퀴티, 이렇게 네 가지의 큰 그림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커런트 어셋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내가 캐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는 1년 내에 내가 갚아야 하는 부채를 얘기하죠. 이 두 가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커런트 레이시오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커런트 레이시오를 계산을 해보면 커런트 어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눠주니까요, 140065 나누기 95318을 하면 1.47.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내가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한 47% 정도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산할 수 있는 레이시오가 그 debt, 즉 liability가 더 많냐 아니면 equity가 더 많냐를 계산하는 건데요. debt to equity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total liability 나누기 total equity죠. total liability가 애플은 24506입니다. 나누기 total equity가 여기 72282잖아요. 나눠보면 3.39가 나옵니다. 3.39라는 수치는 애플이 보통 가지고 있는 debt to equity 레이시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은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그 liability, 부채가 조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한두 달 전에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애플하고 아마존이요.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을 낮췄잖아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금액을 liability를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채를 늘린 그런 액션을 취한 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자,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요.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분기 보고서에 애플이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있길래 취합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지난 분기에서 자사주 매입을 어느 정도 했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Total number of shares purchased. 그 자사주 매입을 몇 개를 했냐면요. 지난 5월 달에만 지금 15155니까 1,500만 주 이상을 지금 자사주 매입을 애플이 한 거예요. 따라서 매출의 주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근데 우리는 주주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애플이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부연 설명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2020년 4월 30일 날 지금 매니지먼트가 확정한 내용이 뭐냐면 225빌리언을 우리가 자사주 매입을 할 금액으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난 거죠. 매니지먼트에 의해서. 근데 그 225빌리언 중에 현재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150.6빌리언만 썼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225-150.6이 74빌리언이 아직 사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도 74빌리언 정도를 우리가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애플이 이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분기에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요, 제가 이 표를 역시 그 애플의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애플이 얼마나 주주 환원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도표인데요. 보시면은 바이백, 자사주 매입에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배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결국 최근 한 4, 5년 동안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위해서 쓴 돈이 비슷비슷한데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규모의 금액을 지출을 하다가 2008년 2분기부터 2009년 1분기 동안 1년 동안은 자사주 매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분기부터 다시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디비던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7, 8년 동안 계속 디비던드 배당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요. 이 금액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의 금액을 합쳐놓은 것을 캐피탈 리턴이라고 그럽니다. 캐피탈 리턴은 한국어로 주주 환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캐피탈 리턴, 주주 환원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금액이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매 분기마다 애플은 굉장히 꾸준하게 주주에게 환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금액도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주 환원을 위해서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애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기 보고서 내용 정리해 보고요. 그럼 다음은 애플의 액면 분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은 스톡 스플릿이라고 부르고요. 스톡 스플릿을 이번에 분기 보고할 때 발표를 했죠. 보드 오브 다이렉트가 지금 승인을 했다. 한 개의 주식을 4개로 분할하는 것을 지금 승인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유효 날짜는요. 8월 24일 그 장이 마감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주식이 4개의 주식으로 분할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할된 주식의 가치를 가지고 트레이딩이 시작되는 것은 8월 31일 장부터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액면 분할이 한 개인의 투자자로서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그림이 액면 분할의 의미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인데요.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모습이 하나의 사과, 즉 애플이었겠죠. 근데 그 애플을
우리가 지금 4등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로 뭉쳐있던 애플을 4개로 분할을 하면 과연 그 하나의 사과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가 4개로 나눔으로써 그 가치가 올라가느냐, 그 질문이겠죠. 안타깝게도 그 가치는 올라가지가 않죠. 왜냐하면 양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시가총액도 그대로이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북밸류도 그대로이고 가치적인 면에서는 하나도 변하는 점이 없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애플은 성가시게 스톡 스플릿을 했을까? 스톡 스플릿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드민 워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매니지먼트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가신 그런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플의 매니지먼트, 경영진은 스톡 스플릿을 결정을 했을까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 한 달 전 정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인데요. 미국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악재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미국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 메인 줄거리였고요. 그 줄거리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7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께 제가 던져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3번째 이유였는데 영 인베스터들, 즉 지금 투자자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 많은 젊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여러분들께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로빈후드라는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앱입니다. 이 로빈후드라는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무려 1,300만 명이 넘는데요. 그 로빈후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면 31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1세가 평균이라는 것은 반 이상은 20대라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이 로빈후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상당수의 젊은 투자자들이 아직 장기 투자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오늘 샀던 주식을 내일 팔아버리고 내일 샀던 주식을 또 일주일 있다, 한 달 후에 팔아버리는 단기 투자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투자의 방식이 성숙한 단계에 이룰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에 이러한 영 인베스터들의 등장, 특히 1,3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용자가 있는 로빈후드의 평균 나이가 31세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애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애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젊은 세대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의 순위를 살펴보면요. 물론 그 리서치한 기간에 따라서 순위가 상당한 부분 변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애플이 사랑받는 그 브랜드로 올라간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야후에서 보여주는 이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요. 애플이 당당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지금 뭐 타겟이라든지 나이키, 뭐 에어비앤비, 인스타그램, 아마존 등이 있는데 애플도 그 상위 순위에 항상 순위를 올리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하고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요.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 즉 젊은 세대가 소유함으로써 단순히 그 컴퓨터나 아이폰, 아이패드가 가지는 기능적인 부분뿐 아니라 굉장히 쿨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는 애플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아이폰을 사용한다. 나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그런 올드 세대가 아니고 애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라는 그런 상징성 있는 브랜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애플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보입니다. 애플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 젊은 세대를 자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애플의 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거겠죠. 따라서 액면 분할을 함으로써 한 주의 가격이 약 40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쉽게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이 단순히 컴퓨터 하나, 아이폰 하나를 가짐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뿌듯함에 나는 애플의 주주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선물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세컨 스티뮬러스 책이 지금 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1인당 1,200불, 1,200달러 정도를 개인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스티뮬러스 책이 언제 지급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지금 마켓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의 통과를 지금 8월 초에 하게 된다면 아마도 8월 말에는 책이 개인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의회의 통과가 조금 지연이 돼서 한 달 정도 늦어지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1,200 정도 되는 스티뮬러스 책이 모든 개인들에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받는 책에서 처음에 뭐 필요한 것들을 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빌링에서 조금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몇백 달러가 남을 텐데요. 이렇게 남게 되는 몇백 달러가 있을 때 옛날에는 빵 주식에서 그 몇백 달러 남은 금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이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나아가서 뭐 페이스북 정도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얼마 안 되는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 정도 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빵 주식에 애플이 당당하게 그 첫 번째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액면 분할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Catch me if you want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요. Thank you, stock split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의미는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의 주주인데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애플의 주가가 너무 상승돼 있어서 너무 뜨거운 상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멘텀, 이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면 상당 시간 동안 정체될 가능성도 있고 주가가 하락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스톡 스플릿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주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을 뒤에서 푸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Thank you 스톡 스플릿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이폰 SE 매출 성장을 확인해보자 라고 적어봤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삼성폰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 상품만 판매하던 그런 전략에서 지금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즉 동남아 마켓을 겨냥하면서 저가 상품을 상당히 프로모션을 강하게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움직임, 아이폰이 저가 상품을 푸시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확인해보는 것이 향후에 50% 전체 매출의 50%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폰의 미래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저는 5G 아이폰 출시 이후의 매출의 변화를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아이폰의 매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아이폰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좋았었다가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최근에 정책 변화를 한 것이 동남아 쪽에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저가의 폰을 내놓음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획한 것이 5G 아이폰이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신세대 아이폰이라고 볼 수 있는 5G 아이폰이 출시된 후에 어떠한 매출의 모습을 애플한테 선물하냐에 따라서 매출의 50% 차지하는 아이폰의 미래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글라스 그리고 애플카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냐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 미래에 마켓에 등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애플이라는 비싼 종목 우리가 항상 걱정을 하잖아요. 애플은 너무 비싸다. 현재 너무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애플 글라스입니다. 이 애플 글라스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가 없어진 이후에 애플의 혁신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 혁신적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애플 글라스 그리고 애플카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 더 애플의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각에 미주은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애플이 주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이란 브랜드 참 멋진 브랜드고 기업이죠. 애플 로고 참 예쁘고요. 그리고 애플의 성장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지난 10년, 20년 동안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을 큰 부자로 만들어준 그런 멋진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애플에 투자를 시작하는 우리 세대로서는 앞으로도 이 애플이라는 종목이 그러한 성공 신화를 계속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분기 보고서 보면서 여러분들 애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가능성을 엿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플의 미래에 대해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애플에 대한 꾸준한 매출 분석 그리고 분기 보고서 나올 때마다 애플이 향후 어떠한 발전의 모습을 보이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편안한 일요일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